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줌마라 불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나이이지만 그렇게 불리는 게 억울한 건 제가 결혼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대신 일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덕분에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큰 통신회사를 정년까지 다녔으니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전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결국 전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의 길을 알아봐야 했고 전화국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14 안내 전화 기억하시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전화번호를 찾지만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전화번호 책이나 114 안내 전화로 전화번호를 찾고는 했었죠. 바로 그 전화 안내를 해주는 일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을 못 간 여학생들에게 취업 자리는 많지 않았어요. 작은 회사의 격리나 비서 일을 하거나 그것도 아님 공장 같은 곳에서 여공으로 일하는 게 고작이었죠. 다행히 대학 못 간 절 안타까워하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취직 자리를 알아봐 줬어요. 대학 못 갔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다. 대신 좋은데 취직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소개시켜준 데가 바로 전화국이었어요.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에 나중에 시집갈 때도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직업이라시면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죠. 그렇게 선생님 덕분에 들어간 전화국이 굴지의 통신회사가 되면서 팔자에 없는 대기업 직장인 생활을 한 셈이니 당시 제 팔을 붙들고 억지로 전화국으로 끌고 갔던 그 선생님의 성견지명이 옳았던 거죠. 다만 한 가지는 틀리셨네요. 전화국에 들어가면 시집도 잘 갈 거라는 말이요. 전 평생 바깥으로 돌며 엄마를 고생시키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바람을 피우다 들키고도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엄마가 공장에서 힘들게 번 돈을 들고 새살림 차린 여자에게 가는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엄마처럼 살 바에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은연중에 하며 산 것 같아요. 누군가와의 만남을 시작하면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그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라는 부정적 생각을 먼저 하고 그만큼 마음을 주고 제 곁을 허락하는데 인색했던 거죠. 평생을 혼자로 사는 것이 외로운 건 사실이지만 자녀 교육이나 남편 뒷바라지에 새는 돈이 없으니 차곡차곡 돈을 모으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다들 어려워한다는 집장만도 이미 오래전에 해뒀고요. 이제 은퇴도 했으니 남은 여생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준비하셨더군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던 거죠. 5년 전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고 투석을 받으며 버텼지만 이젠 신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투석으로 버티시는 건 무리예요. 이제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식요? 네, 신장, 그러니까 콩팥 이식이요. 다른 장기에 비해선 그래도 신장 이식은 용이한 편이에요. 심장 같은 장기는 도너,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기증자가 있어야 이식이 가능하지만 신장은 2개잖아요. 기증자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는 얼마든지 줄 수가 있죠. 자식분이나 형제자매 중에 부탁을 해보세요. 난감했어요. 의사는 가족에게 부탁하면 쉽게 신장 하나 정도는 얻을 것처럼 말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형제도 없는 제게는 그 가족이라는 게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어요. 형제 자매도 없는 외동이고요. 제 말에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보통 신장 이식은 가족들에게 공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혈액형이 같고 유전적 형질도 비슷해 거부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멀쩡한 신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떼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형제자매, 부모 자식 같은 가까운 가족 정도는 되어야 자신의 오장육부를 떼어내는 희생을 감수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도 딱 2촌까지지요. 3촌이나 4촌만 되어도 이런 일은 부탁조차 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게 가족이라는 기억은 16살 어린 시절로 끝이 났어요. 그 여자 때문이었죠. 그 여자는 돌아가신 엄마의 하나뿐인 동생, 막내 이모였습니다. 이모가 둘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여자를 막내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저랑 나이차가 그리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내 이모는 나랑 1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차는 적었지만 이모는 어린 시절 내 엄마 같은 사람이었죠. 생계를 위해 가발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던 엄마 대신 이모는 나에게 밥을 해주고 놀아주고 졸리면 업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의 첫 기억은 이모의 등에 엎인 채 맡던 그녀의 풋풋한 머리 냄새였을 정도였으니까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셔도 전 이모 옆에 더 붙어 있으려고 했죠. 그럼 이모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네 엄마한테 가라 가스나야. 그 말을 하며 이모가 제 이마에 살짝 꿀밤을 때리면 전 삐져서 이모에게 눈을 흘기며 엄마 품으로 가고는 했죠. 이모는 못 배운 사람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크는 바람에 엄마와 이모는 둘 다 배움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한글이라도 뗀 엄마와 달리 이모는 한글조차 배우지 못했어요. 아기 때는 몰랐는데 저도 머리가 좀 커지고 나니 이모가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20살이 넘은 다 큰 처녀가 되어서도 이모는 항상 나랑 내 동네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같이 고무줄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이모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난 이모 같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한글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워나갔죠. 그렇게 전 천진한 아이에서 영악한 소녀가 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한글도 모르는 이모가 창피하더군요. 고무줄 안 할래? 싫다. 내 숙제해야 된다. 숙제 언제 끝나는데? 숙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들한테 바보라고 놀림받는 이모랑 같이 노는 게 창피했던 거죠. 제가 놀아주지 않자 처음엔 서운해하던 이모는 이제 저보다 더 어린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모가 서운하기보단 전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모, 밥 먹었나? 아니, 뭐 하느라 여태 밥도 안 먹었는데. 쌀이 없다. 컵라면 있다 아이가. 그거 끓여 먹어라. 그건 어떻게 먹는데? 엄마가 물만 부으면 된다 했잖아. 3분 기다리라고. 며칠 전에 엄마가 새로 나온 라면이라며 컵라면이라는 걸 사오셨습니다. 끓는 물만 붓고 3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당시로는 정말 새로운 음식이었죠.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엄마가 저희들 배고플 때 끓여 먹으라고 사둔 컵라면을 이모에게 먹으라고 말하고는 전 숙제를 했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난 나 방을 나와 보니 식탁 위에 이모가 컵라면 용기를 두고 앉아있더군요. 여태 안 먹고 뭐하노? 이게 안 끓는다. 뭔 소리인지 하는 생각에 컵라면 뚜껑을 열어보니 용기 안에다 끓는 물이 아니라 찬물을 부어넣고는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전 화가 났습니다. 한글도 모르고 눈치도 없고 겨우 12살밖에 안 된 나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할 이모가 이유 없이 미웠던 겁니다.
그냥 그녀가 같이 있으면 나도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이모에게 쌀쌀맞게 굴었고 그런 나를 엄마가 나무랐습니다. 네 이모한테 그러면 못 쓴다. 내가 뭐 이모가 바보같이 구니까 그렇지. 이모가 와 바본데. 글도 모르고 라면도 못 끓이고 요새도 얼라들하고만 놀락하고. 아이고 요 가스나 좀 컸다고 뭔 유세를. 네 어릴 때 이모가 키웠다. 니들 밥 주고 지켜주고 같이 놀아준 게 다 이모다. 그렇게 엄마는 나를 나무라고는 했지만 전 갈수록 이모와 멀어져 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서는 아예 전 이모랑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고 2학년 때쯤 두 집 살림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같이 살던 여자와 대판 싸우고 나왔다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산다고 하시더군요. 전 그런 아버지가 당연히 싫었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내치지 못하셨어요. 1년에 몇 번 집에 오지도 않고 오는 이유도 그저 엄마가 번 돈이나 빼가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항상 당하며 사는 엄마가 안타까워 아버지에게 대들었지만 그때마다 전 아버지에게 무서운 매질만 당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맞을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딸을, 그것도 하나뿐인 딸을 이렇게 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나를 감싸며 나를 보호하려 누군가가 뛰어들었어요. 바로 이모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기가 찬다는 듯 말을 했어요. 이것들이 쌍으로 내가 와 이 집구석에 겨들어오기 싫은 줄 아나. 저 둘 때문이다. 더러운 것들. 하시던 말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나랑 이모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차라리 집을 나가버릴까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아버지는 우리 둘 중 한 사람을 내보낼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모를 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기로 하셨던 거죠. 상대는 읍내에서 두부집을 하는 50살이 넘는 호랍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채취자리지만 흠은 얘도 만만치 않다. 이 결혼만 잘 되면 갸도 우리도 팔자 피는 기다.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만 얼굴과 심성 많은 고운 이모를 그 호랍이는 꽤나 오래 마음에 두고 있었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다는군요. 혼사만 성사되면 아버지에게 자기가 하는 두부 공장의 일자리까지 준다는 말에 아버지는 결혼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죠. 하지만 평소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던 이모가 완강히 거부했어요. 아무리 반푼이어도 그런 늙은이 각시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겠죠. 엄마도 이모 편을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 큰 애가 둘 딸린 호래비한테 보내는 건 아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뭐 난방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냥 부엌대기로 가라는 긴데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안 보내면 어디까지 얘를 책임질락 하는데? 네 이번에 얘 안 보내면 내랑 완전히 끝이다. 결국 엄마의 반대에도 아버지는 이모의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전 그냥 시끄러운 게 싫었어요. 이모가 노인네한테 시집 가는 게 안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계속 우리 집에 사는 것도 과연 이모에게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드디어 이모 혼례식 올리기 전날이 되었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모였습니다. 여전히 이모하고 말하는 게 불편한 나는 그냥 조용히 자는 채를 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모는 절 조용히 안아줬어요. 이모에게서는 어릴 적 제가 처음 느꼈던 그 풋풋한 머리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좋았는지 전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죠. 다음 날 깨어보니 집안이 난리가 났더군요. 이모가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결혼을 시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두부집 사장에게 받은 지참금 1,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요. 평소 글도 모르고 셈도 흐린 이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 결혼이 싫었던 거겠죠.
아버지는 난리가 났어요. 혼자 어그러진 것도 어그러진 거지만 이모가 훔쳐간 돈을 갚아야 하는 사태까지 생기자 눈이 뒤집히더군요. 그리고는 이모가 갈 만한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수소문 끝에 이모가 서울에 있는 먼 친척집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에게 얘기하시더군요. 그 집 알제? 그리고는 싫다는 엄마를 끌다시피 해서 차에 태우더군요. 밤도 깊었고 비가 많이 오니 내일 떠나자는 엄마의 애원도 듣지 않았어요. 와, 네 그가시나 도망갈 시간 벌어줄락하나. 잔말 말고 타라. 당장! 그렇게 빗속을 떠난 아버지와 엄마는 다신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아버지의 봉고차가 전복되면서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마신 거죠. 그렇게 저는 16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쓸쓸한 장례식장을 홀로 지키고 있는데 이모가 오더군요. 그녀는 미안하다며 우리 엄마의 영정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이모가 가증스러웠어요. 제 어린 마음에는 이모는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모가 아버지의 말대로 결혼을 했다면, 그날 그 돈을 훔쳐 도망가지만 않았다면 우리 엄마와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장례식이 끝나고 저와 같이 살겠다는 이모에게 전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니는 이제 내 이모 아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모와의 모진 인연을 끊어버렸죠. 이모는 못 간다며 내게 매달렸지만 아버지가 이모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유일한 친척인 작은 아버지도 그런 이모를 끝내 쫓아냈습니다. 그때부터 전 제 힘으로 살았어요. 작은 아버지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그쪽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혼자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면 독해지더군요. 대학을 갈 형편은 아니지만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 덕분에 선생님의 추천으로 전화국에 취직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기를 놓쳤고 지금에 이른 거죠. 사람의 운명이 다 그렇다지만 참으로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 이제 70에 죽는 사람에게도 요절이라는 말을 붙이며 안타까워하는 상황에서 60도 안 된 나이에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찾지 않던 신을 찾아 기도를 해보기도 했고 악에 바쳐 하늘의 원망을 토해보기도 했지만 그걸로 제 운명이 뒤바뀌지는 않았어요.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할리우드에 알아주는 코미디 배우로 시작했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아 여러 차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위대한 배우였죠. 죽은 시인의 사회, 굿모닝 베트남, 굿윌 헌팅에서 그의 연기는 정말 최고였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한 줄 아세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전해 듣고는 기억을 잃은 채 비참하게 죽어갈 자신을 생각하니 차라리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는군요. 의사의 판정을 듣고 저도 로빈 윌리엄스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마땅한 가족이 없는 마당에 홀로 요양병원 병실에 누워 죽을 날을 새고 있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만 끝내자. 사는 거 어려웠잖아. 혹시 알아? 죽고 나면 정말 편안해질지. 마음을 정한 전 오랫동안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조금씩 모았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많은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혹시 이러고도 죽지 않을까봐 번개탄도 피워놓았고요. 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파트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가는 바람에 위층에서 119로 신고를 했고 제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구급대원이 들이닥쳐 응급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저를 살려냈으니까요. 우습죠. 그냥 놔둬도 얼마 남지도 않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급대원과 의사들은
뭐하러 그리 힘든 노력을 했을까요? 깨어나자마자 원망하듯 의사에게 말했어요. 헛수고하셨네요. 어차피 곧 죽을 텐데. 사실 그 의사와 구급대원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그분들의 일인데. 그만큼 전 생에 대한 눈꽃만큼의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여길? 네가 며칠 전에 메시지 보냈었잖아. 그날 제가 메시지를 그에게 보냈었다는군요. 왜 그랬을까요? 그와의 인연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는데. 잘 살라는 네 말이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 줄 알아? 미친 듯이 너희 집으로 갔더니 구급차가 와 있더라. 그에게 정말 못 볼 꼴을 보였네요.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저와 사랑하던 연인이었어요. 그를 만난 건 와인 소믈리에 과정에서였습니다. 젊어서는 별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나이가 먹으니 가끔씩 마시게 되는 와인이 좋았어요. 이왕 마시는 거 그 맛과 기원을 제대로 알고 싶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와인 소믈리에 과정을 듣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와인에 대한 역사나 철학도 배웠지만 소믈리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시음이겠죠. 와인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는 색깔, 향, 점도 등을 먼저 보고 마지막으로 시음을 해 그 와인의 산지와 와인을 담근 연도를 말하는 빈티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다닌 클래스의 경우 하루에 많으면 15가지 이상의 와인을 맛보고 이를 맞추는 시험을 보고는 하는데 예민하게 맛을 보며 평가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평소보다 빨리 취기가 오르곤 했습니다. 그걸 익히 아는 선생님은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술을 삼키지 말고 뱉으라고 했죠. 하지만 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어렵게 커서 그런지 먹는 걸 버린다는, 더군다나 아까운 고급 와인들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시음주를 하는 족족 다 삼켰거든요. 그런 저랑 똑같이 모든 술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남자였죠. 그 남자는 취기가 오른 듯 얼굴에 홍조까지 띄우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잘 드시네요. 잘 먹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요. 저둔데 저 지금 죽겠어요. 그 말을 하더니 더는 무리라는 듯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그게 인연이 되어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 정말 오래간만에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한 거죠. 그는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K무비다 뭐다 해서 1000만 명씩 드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영화사는 아니었어요. 그리 흥행되지는 않았지만 작품성을 인정받은 예술적인 영화들을 만들고 수입도 하는 작은 영화사였죠. 저 역시 저질 코미디 영화나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보다는 잔잔한 예술 영화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졌기에 그 영화들을 감명 깊게 봤었는데 그걸 제작한 사람이 그였다니 신기하더군요. 그렇게 그와 저는 먹는 취향부터 예술적 취향까지 통하는 찰떡궁합이었죠. 조심스럽게 이 남자와 미래를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쉽게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어요. 그가 아내와의 관계를 청산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의 아내는 좋은 집안 출신에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분이었어요. 겨우 상고를 나와 전화 교환수를 했던 저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 만큼 남편의 사회적 성공도 당연해야 했어요. 명문대 출신의 똑똑한 남편이었으니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탄탄한 대기업 생활을 때려치우고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제작을 했어요. 그것도 상업적인 돈벌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작은 영화들을요. 아내가 수입이 많은 만큼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기대하는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남편이 그 아내는 성에 차지 않았다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분은 그걸 티로 냈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싸움도 잦아졌다는군요. 결국 처갓집 식구들까지 그를 무시했죠. 이번 생신 때는 안 와도 좋네. 집안 높은 어르신들 많이 참석하시는데 괜히 아버님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집에 있게나. 어느덧 자신을 집안의 망신으로 보는 아내와 아내의 가족에 실망한 그는 결국 집을 나왔고 두 사람은 결국 2년의 별거를 거쳐 이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어요. 바로 아들 때문이었죠. 그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전 부인이 아들을 맡아 키웠지만 그는 아들을 챙기는 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생일이나 입학식 같은 날은 기본이고 하다못해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에도 수고했다며 아들과 외식을 했어요. 문제는 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 부인도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아이 때문이라더군요. 사춘기에 한참 예민한 아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 앞에서는 화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직 아이가 이혼한 걸 몰라. 그냥 내가 사업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 걸로 아는 거지. 한참 예민한 사춘기라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이해를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아이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참 훌륭하구나 했죠. 저의 어머니는 하나뿐인 자식인 저에게 한 번도 그런 깊은 애정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보다 자기 아들을 우선시하는 그에게 가끔 서운함도 느꼈지만 정말 좋은 아버지구나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였죠. 저랑 만나기로 약속하고서는 아들이 아프다네. 오늘 약속은 취소해야겠어. 내일 수학여행을 간다네. 필요한 것들 좀 사주러 백화점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전화 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기까지는 넘어간다고 해도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지방으로 시나리오 작업 다녀올게. 시나리오 작업? 그건 감독이나 작가가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물론 그 사람들이 하지. 난 가서 격려나 좀 하고 오려고. 황금 같은 주말 연휴 그와 함께 여행이라도 가려 했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그럼 가야지. 가서 격려도 많이 하고. 이번 시나리오 그렇지 않아도 재밌더라. 그치? 이번엔 상업적으로도 신경 많이 썼거든. 응, 기대되던데 잘해봐. 전 그렇게 그 일을 보내줬어요. 주말에 할 일이 없어진 전 모처럼 책이나 사읽을까 하는 마음에 강남의 한 대형 서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 안녕하세요. 누구지? 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그이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 여자 작가였어요. 가끔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하던 분이라 안면이 있는 사이였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여기에? 네? 오늘 시나리오 워크숍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 뻔했어요. 그가 거짓말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주말이 지나고 돌아온 그를 다그쳤어요. 아이랑 같이 여행 갔었어. 방학인데 따로 놀아주지도 못해서. 둘만 갔어? 저기 그게 둘만 갔냐고. 미안해. 그의 여행에는 헤어진 전 부인도 함께 했던 거예요. 그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전 부인을 만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여행까지 같이 가는 건 저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애 때문에 같이 간 거야. 내가 뭐가 좋았겠어? 전처랑 같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날 속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워낙 전처 만나는 걸 싫어해서 말 못했어. 그럼 그런 걸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니?
그래, 당연히 좋아할 수 없지. 하지만 이해는 해줘야지. 아이가 걸린 문제야. 당신도 아이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해할 그런 문제였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어서 이해를 못한다는 식의 그의 매도에 결국 전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해심이 없다고? 난 당신의 아들한테 잘하는 거 정말 기특하게 생각했어. 부모에게 큰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란 내 입장에서 당신이 하려는 자식 사랑 응원해 줬다고. 그런 내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당신 여자라고 생각은 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르겠어? 그렇게 날 사랑한다면서 왜 당신 카톡에는 당신 가족 사진뿐이지? 그의 카톡 대문에는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는데 모두 자신의 가족들 사진이었어요. 특히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웃는 사진을 볼 때마다 전 서글퍼지고는 했죠. 당신 카톡에 올린 가족 사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당신과 부인, 그리고 아들이 함께 찍은 그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냐고. 난 그냥 저 남자의 숨겨진 파트너구나. 이래서 이혼한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 하는구나.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든다고. 결국 그와의 만남은 그날이 마지막이 되었죠. 그런 그가 죽음을 앞에 둔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왜 그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후회도 했지만 막상 7년 만에 그를 본 전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둘러대도 그에 대한 감정이 없어졌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차마 그에게 연락은 취하지 못했지만 가끔 전 그의 SNS를 방문해 근황을 살펴보기도 했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그와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그걸 통해 알았어요. 그것 때문인지 그에게 꺼낸 제 첫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아들 군대 갔더라. 지금 그딴 게 중요하니?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는 이미 다 알고 있더군요. 내 신장 기능이 끝장난 상태라는 걸요. 내가 당신 살릴 거야. 벌써 신체 검사도 마쳤어. 그는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이미 신체 검사까지 했더군요. 왜 그래? 내가 뭐라고? 뭐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의 말에 뭐라 반박을 하려 했지만 그냥 말았어요. 이제 진짜 저한테 남은 시간은 짧으니까요. 혹시라도 그의 신장이 나에게 맞아 내가 살 수 있다면 못다한 그와의 사랑을 남김없이 태우리라고 그런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신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잔인한 신은 저에게 그런 행운을 허락하지 않더군요. 그의 신장은 저에게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미안해. 괜찮아. 그냥 당신이 신경 써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 아니,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 기증자 찾을 수 있어.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기증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 자신의 장기를 아무 이유 없이 남에게 내어줄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나 몰래 내 배다른 동생들에게 연락도 취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서로 왕래 없이 살아온 지 수십 년인 그들이 제게 피 같은 장기를 줄 리는 없잖아요. 결국 그는 공중 화장실에 장기 매매라고 적힌 곳에 전화를 하기도 했지요. 중국으로 가면 장기를 구할 수 있다며 브로커가 나서기도 한 모양이지만 결국 사기꾼이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그냥 나랑 어디 여행이나 가주면 안 될까? 네, 그 말에 그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항상 강인하고 감정을 잘 보이지 않는 그의 눈물을 보니 이제 그조차도 저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된 것 같더군요. 정말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그와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했죠. 따뜻한 곳에 가고 싶었어요. 남해안이나 제주도 같은 곳이요. 한참 추울 때였거든요. 적어도 쓸쓸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차가 향한 곳은 북동쪽이었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강릉. 강릉? 강릉은 왜 가? 따뜻한 곳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 강릉에 갔다가 남쪽으로 가면 되잖아. 들릴 곳이 있어서 그래.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막상 강릉 바다에 도착해보니 그곳 바다는 눈부시게 아름답더군요. 저희는 강릉 카페 골목에 있는 한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커피 볶는 냄새가 은은하고 좋았지만 그곳에 있는 다른 카페들과 비교하자면 규모도 작고 경치도 딱히 훌륭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행광이라 좋은 곳이라면 전국적으로 빠삭한 그가 여기로 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때 한 은발의 여인이 찻잔을 들고 저에게 오더군요. 바로 막내 이모였어요. 세월이 흐르고 많이 늙었지만 그 사람은 제 이모가 분명했어요. 막내 이모를 보자마자 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제 손을 그가 잡더군요. 가지마. 그는 이곳에 내 이모가 있다는 걸 알고 온 거였어요. 전 그에게 이모 얘기를 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든 날 살리려던 그가 내 호적까지 뒤져서 내 배다른 동생들과 이모의 거처까지 찾아냈던 거죠. 하지만 전 제 가족을 파탄낸 이모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거 나 이 여자랑 할 말 없으니까. 네 그냥 있으면 죽는다며.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이 있다. 니는 내 딸이니까. 갑작스러운 막내 이모의 말에 전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모가 내 엄마라니 그게 무슨. 더군다나 이모와 나의 나이 차이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랑 나랑 겨우 13살 차이야. 그래. 그런 애가 초경을 시작한 지 얼마 되도 않았던 내가 널 낳은 기라. 잠시 후 시작된 이모의 고백은 충격 자체였습니다. 동네에 같이 살던 오빠였다. 어린 나이에 이모는 동네 오빠와의 원치 않는 관계로 저를 임신했던 겁니다. 말씀드렸듯 어리숙하고 순진한 이모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엄마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이모와 잠자리를 한 동네 오빠라는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 사내는 이미 군대를 간 상태였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동생에게 치명적일 거라 생각한 엄마는 이모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사정을 했답니다. 이모가 낳을 아이를 입양해 키우자고요. 니 미쳤나? 한 번만 봐주이소. 그것만 허락해주면 당신 말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해줄 거구마. 결국 엄마의 읍소에 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였고 사실은 큰 이모부와 이모의 호적에 입양되었던 겁니다. 억지로 입양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큰 이모부이자 아버지는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집 밖으로 떠돌게 되었다더군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는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받아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요. 막내 이모, 그러니까 내 친어머니도 죄인처럼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참으로 모질고 힘든 당시 여자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왜 말을 안 해줬어요? 이유를 알았으면 내가 이모를, 아니,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랑 약속했다 아이가. 죽을 때까지 말 안 하기로.
그래야 네가 행복할 거라고. 근데 이게 뭐고 네가 아프다니. 그렇게 이모는, 아니 내 친엄마는 이 사실을 안 내가 불행하게 될까봐 지금까지 입을 닫고 나를 떠나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과거사에 멍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던 그가 말했어요. 이모님은 이 일을 끝까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 그냥 조용히 친딸인 너에게 신장만 넘겨주려 하셨지. 하지만 내가 반대했어.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친모임을 알게 된 막내 이모와 전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모인 막내 이모의 신장은 이식 받기에 적합했고 며칠 후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네요. 이제 전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그가 있어요. 그의 아들은 다 커서 군대를 갔고 더 이상 아들 때문에 저와의 관계를 숨길 필요도 없게 될 만큼 전철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이유가 있건 없건 전 그이를 사랑합니다. 그이와 전 내일 강릉으로 갈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의 신장까지 떼어준 이모. 아니 제 친모가 계신 그 강릉 카페로요. 16살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게 가족이 생긴 겁니다. 이제 전 힘들게 이룬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